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다녀오면 유가가 상당 부분 하락할 걸로 기대했는데 유가가 다시 올랐고요. 또 유로존에서의 이 에너지 위기가 다시 부각됩니다. 관련된 상황 체크하고요. 글로벌 경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한 이후에 올랐습니다. 유가는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연말까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투기적인 매수 세력들이 원유 선물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이런 그 가격의 급등락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악재들이 계속 겹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러시아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지멘스의 그 가스 터빈 수리를 맡겼는데 이 수리된 부분을 하청을 캐나다 기업이 맡아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이 가스 터빈을 독일에 반환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게 증산 요청을 했지만 사우디가 거부하면서 현재 국제 유가가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1,2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리비아라든지 에콰도르가 생산이 좀 어려워지면서 하루 목표치보다는 269만 배럴 정도를 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계속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지율 33%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 또 특히 유가 안정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의 셰일 오일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정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공급 혼란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가지 분야에서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인력뿐만 아니라 드릴 파이프를 비롯해서 셰일 오일을 운반하는 케이싱 같은 강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비, 모래, 화학품과 관련해서도 공급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우디라든지 그리고 UAE가 증산을 못하면 미국이라도 증산해 줘야 되는데 미국마저 못하다 보니까 현재 국제 유가는 아무래도 그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도사렸을 경우에는 급등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번에 그 가스전을 점검한다고 해서 걸어담그더니만 이번엔 유럽 가스 업체들의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불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목리를 부리는 거죠, 결국은. 네. 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대처할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 일어났을 경우가 되는데요. 현재 캐나다 같은 경우에 가스 터빈을 독일 지멘스라든지 러시아로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제재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앞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 유전과 관련된 수리 부품 같은 경우에도 조달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그리고 가스 수입이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유로존에 이제 겨울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걱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점검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얘기를 하면요. 어쨌든 100bp 가능성보다는 다음번 FOMC에서 75bp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약간의 좀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간밤에 애플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될 걸로들 보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국제 그 유가도 불안하고요. 또한 지정학적 위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불안한 급등락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미국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먼저 주식 투자할 때 보는 지표가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을 말하는데요. 네. 현재 3%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점을 비교해 보면 결코 주식 투자를 해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향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월가에서 보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수습되고요.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경우 EPS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S&P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률이 15배에서 17배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인데요. 이를 지수로 환산하면은 3,600에서 4,300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3,800선이기 때문에 결코 싸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또 비관적인 수준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조기 수습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예상 주가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서 S&P 같은 경우에는 13배에서 16배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수상으로는 3,300에서 3,800선이라는 점을 보면은 아직도 주가는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투자는 이제 위험이 항상 도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채권이나 이런 금리보다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보통 금리가 예를 들면 한 3%라고 하면 최소한 2배 정도는 네. 6%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중 금리가 꽤 올랐는데 2, 3%, 3, 4% 하는데 주식 프리미엄이 3, 4%니까 별로 투자해서 실익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여주신 거고요. 미국 증시 전망을 놓고도 지금 이제 비관론자와 또 긍정론자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 논쟁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결국 경기 침체인가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되는데요. 네. 현재 일드 커브 같은 경우에는 베어 플랫이라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은 10년과 2년물,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국채 수익률 쪽이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긴장도를 보여주는 상결물 같은 경우에도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컨디션을 보여주는 구리 가격이죠. 그 월가에서는 딱 더 그 카퍼라가 부르는데 고점 대비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들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24%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고점 대비 36%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는데 기대 그 순익 증가율 같은 경우는 계속 3%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양자 격차가 25%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기술주라든지 S&P 기업들이 이런 현상들이 뚜렷한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조만간에 바닥이 잡힌다든지 물가가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강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현재 그 클라우드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강력한 성장력을 갖고 있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식의 그 투자 전략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기 마련인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관론과 비관론 그 사이에 한 신중론 정도 되시는 겁니까? 미증시는? 네.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데요. 네. 어차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새로운 그 산업 사이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세력이 그 세상이 도래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아무래도 적립식 투자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 이야기도 이어서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2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플러스 0.4%, 대략 0.9, 한 1% 정도 성장을 예측했는데 0.4% 쇼크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6.8% 성장을 하면서 세계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네. 현재는 체제 구조적인 모순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2억 명 정도가 되다 보고 또 백신과 관련된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상무위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5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야 될지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지난 6월 달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공동 부의 정책을 계속 쓴다는 점에서 성장 동력이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성장 동력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국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 체인망이 상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보지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경영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임금들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6% 정도 하락한 현재는 119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소득은 줄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부분의 소비 여력도 줄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제 가을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정책, 그다음 최근 보니까 예금 인출, 부동산 규제 이런 걸로 중소도시에서 시위도 굉장히 과격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정치의 계절, 중국 정부는 어떤 이 회복 경기 부양책 내지는 인민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들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석 3선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서부터 다음 주에 열리는 공산당 정치국회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총 돌격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를 낮췄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 정책, 강력한 수요 자극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그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상반기에만 올해 집행되어야 할 그 채권 발행을 93% 했는데 이를 추가적으로 한 285조 원 정도로 더 늘릴 예정으로 있고요. 또 특별 그 채권 발행 그리고 정책 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또 그림자 대출뿐만 아니라 토지 매각을 좀 더 확대시켜서 지방 정부의 재원을 좀 충족하게 시켜서 앞으로 물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설비 그리고 에너지 쪽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채가 GDP 대비해서 240%에 달하지만 중국 정부의 부채만 가지고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발행이 늘어날수록 세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금속 소비량이 50%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이 한 20%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그 에너지 시장 그리고 금속 시장도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집중 분석. 오늘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미국 경제, 중국 상황까지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